자, 우리 오늘은 갈래복합 10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작품은 일단 가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현대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에 들어가 있는 친구도 현대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수필이야, 수필. 그러니까 시 두 개랑 수필 하나로 엮여 있는 복합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가 작품의 제목이 뭐래요? 설일이래. 이 설 친구가 뭐예요? 설? 눈설자야, 그치? 눈설자. 눈이 오는 어떤 날이었나 봐. 그래서 감상 포인트를 봤더니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이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단어가 하나 있지. 사색이 뭐예요? 사색? 깊이 생각하다 이런 식의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깊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어떤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조금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 식의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시이다. 자, 화자는 외로이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고 있다가 이래요. 아, 그러면 이 작품에서 아까 전에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자기 생각 얘기하는 시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화자가 관찰한 대상이 누구인 거야? 겨울나무인 거야. 됐어요? 겨울나무, 화자가 관찰한 대상. 겨울나무를 그래서 관찰했어요. 보고 있다가 그 나무도 바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사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감상 포인트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자, 이어서 화자는 이러한 인식을 확장하고 심화시켜서 어떤 존재도 혼자인 것은 아니다. 황송한 마음과 너그러운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대요. 됐어. 아,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인식이 확장된다, 인식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이 부분 때문에. 자, 하늘 아래 홀로 서 있을 때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준다라는 생각과 삶과 사랑이 은총과 섭리라는 진술에는 경건한 종교적 관점과 태도도 반영되어 있겠대. 그래서 설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얘가 뭘 봤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랑 관련된 내용들일 거잖아. 왜요? 우리가 배우는 시들은 대부분 서정시야. 서정시, 정서를 펴겠다. 정서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의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뭘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겨울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을 뭐라고 표현해? 머리채가 긴 바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바람이라고 하는 애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면 바람을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다니까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야. 게다가 얘들아, 바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만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간혹가다, 선생님, 저 바람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바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걸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피부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지, 바람이라고 하는 애를 막 덥석 잡을 수 있어요? 없지, 그치? 그 바람이라고 하는 애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었을 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는 거지, 바람 자체를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추상적인 애예요, 추상적인 애. 구체적인 애가 아니라 추상적인 애예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이 머리카락이 긴 거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알아요, 그치?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각화해서 표현하고 있다가 가능해져. 추상적인 대상의 시각화. 이 추상적 대상의 시각화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선지에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뭐뭐처럼, 뭐예요? 직유법.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이래요. 바람들이 가지 끝에 뭐에 있대요?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인 거야?
바람이라고 하는 애가 걸려 있어. 뭐처럼? 빨래처럼 걸려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가 여기까지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겨울나무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굉장히 고독해버리고 외로워 보이고 그런 존재인데, 이 겨울나무를 보다 보니까, 겨울나무 근처에는 바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거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누구는, 혼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는은 뭐예요, 이거? 우리 이렇게 생각먹은 조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보조사라고 불러.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조사다라고 해서 보조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는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친구가 소개팅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소개팅이 잘 됐을까, 잘 못됐을까, 막 이런 게 막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소개팅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애가 뭐라는 줄 알아? 얼굴은 잘생겼어, 이래. 그 얘기는 뭐예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막 키는 140이야. 막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은는이라고 하는 보조사는 뭐냐면 한정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누구나 뭐는 아니야? 혼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다른 대상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을까? 그치? 누구처럼? 이 위에서 얘기했던 겨울나무처럼 마치 혼자 있는 듯 해가지고 뭔가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일 수 있지만 얘도 혼자는 아니야. 근처에 바람이 있어. 이런 식의 맥락들을 얘처럼 표현을 한 거야.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이래요.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래. 그 누구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과 같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혼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반복되면 뭐야? 의미를 강조해 줄 수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아니다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구나. 요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요때에서 그냥 나무가 혼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식을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로 뭐 한 거예요? 확대시킨 거예요. 됐어. 그 누구도 혼자는 아니야. 이런 맥락으로 갔기 때문에 인식을 확대시켰어. 겨울나무와 바람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모든 존재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술로 뭐 했다? 확장했다. 겨울나무랑 바람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진술을 구체적인 진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한정되어 있잖아, 걔네한테만. 근데 겨울나무와 바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든 존재가 혼자는 아니다라고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술, 일반적인 진술로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누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아니다 이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도 뭐는 아니다야? 나도 혼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 그치?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여 보는 날도 그러니까 하늘 아래 내가 외톨이로 서 있는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그런 날이야. 그런데에도 내 주변에도 누구는 함께 있어줘요? 하늘.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있어준다? 안 있어준다? 있어준다. 그치? 이랬을 때 이 작품은 종교적인 성격이 조금 있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이때 하늘은 절대자다, 절대자를 좀 떠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분명히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겨울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겨울나무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보편적인 진수로 확장했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저기 뒤에 나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온 거야? 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온 거야.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외부 세계에서 그러니까 나의 바깥에 있는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의 인식 전환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지, 그치? 요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떠올려요. 하늘만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하늘은 나와 항상 함께 해줘. 그래서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은총, 신의 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신의 은총의 돌층계, 그 어디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신의 은총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애야, 부정적인 애야? 우리가 신의 은총을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긍정적인 애야, 부정적인 애야?
긍정적인 애야. 근데 돌층계라고 하는 거 뭔지 알아요? 돌계단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계단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 돌층계는 그래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고난이나 시련 이런 식의 의미란 말이야. 이랬을 때 삶은 돌층계는 돌층계야. 그러니까 뭐냐면 삶은 고난과 시련이 있기는 있어. 근데 이 고난과 시련이 결국에는 뭐란 뜻이야?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댄 은유 이렇게 써져 있잖아. 추상적인 애가 그럼 은총이겠어? 돌계단이겠어? 은총이겠죠. 은총이라고 하는 친구를 돌계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랑도 매양, 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도 늘, 섭리, 누구의 섭리? 신의 섭리. 신의 섭리의 자갈밭 어디쯤이래?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신의 섭리라고 하는 뜻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이런 식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이거는 결국에 뭐다? 신의 은총이자 신의 섭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야. 됐어. 왜? 내가 외톨이로 있는 날에도 누군 나랑 같이 있었죠? 하늘만은 나랑 같이 있어줘.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이나 시련의 이런 계단을 걷고 있어. 그럼 이것도 신의 은총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화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이적진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까지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을 풀 때 뭘로 막 했나 봐? 말로 했나 봐. 그럼 내가 마음을 풀려고 말을 막 해요. 막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마음이 좀 풀리겠지. 사실 우리 굉장히 답답할 때 친구한테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조금 풀리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이제까지는 나는 나의 마음을 뭐로 풀었어? 말로 풀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대? 말 없이 사귀겠대요. 참아, 물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나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렇게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런 식으로 말없이 사귀겠대요. 그리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이래. 뭐뭐 하자. 청유형어미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런 생명,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식의 내용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부분인 거겠죠.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아, 얘는 너그럽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관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그러니까 황송합니다. 그러면은 저의 분에 넘칩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이에요. 뭐 이런 식의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황송한 축연. 축연이라고 하면은 축하하는 잔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우리 한 세상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의 삶을 황송한 축연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자.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새해 눈시울이 새해 눈시울이래 얘들아. 눈시울.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새해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고 있는 눈백설을 담고 온대요. 그럼 생각해봐. 새해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고 있는 백설을 담고 온다. 그럼 생각해보자. 새해의 눈시울이 데리고 오는 담고 오는 애가 누구예요? 백설이겠네요. 됐어? 새의 눈시울이 백설을 담고 와. 근데 그냥 백설이 아니라 어떤 백설이야?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궈지는 백설이야. 자, 눈물들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하강 이미지였는데 얘가 뭐 했대요? 승천했대요. 상승 이미지. 그치? 위로 올라갔어. 승천했어요.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에 떨어져요. 떨어져요. 하강 이미지네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슬픔이 하늘로 올라가요. 승천했어. 그 다음에 뭐를 얻은 뒤에? 신의 은총을 얻은 뒤에 하필이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신의 은총을 얻은 뒤에 다시 뭐가 되어서 내려온다? 순수한 백설이 되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백설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네요. 신의 은총과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단순히 눈물이라고만 표현을 했으면 순수함이야, 신의 은총이야, 사랑이야 이 해석이 안 될 뻔했어. 근데 하필이면 눈물인데 이 눈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얀 백설로 바뀌는 거잖아. 하얗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백설할 때 백이 뭐예요?
하얗다라는 뜻이지, 그치? 백설. 그러면 우리 백설이라고 하는 키워드 보면 님들아, 색채어 있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못 찾아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시각이에요, 이것도. 백설의 백, 하얗다라는 뜻이니까. 하얗다라고 하는 이 색채어는 대부분 순수함을 상징한다라고 쓰이죠.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니까 맑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슬픔 같은 것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순수한 애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설은 결국에 신의 은총과 사랑,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순수해졌으니까 긍정적인 애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에 출제되겠다라고 했을 때 또 TMI로 알아두면 좋을 친구가 우리 요런 애들 있죠. 당포 운다. 이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예요, 그치? 이 친구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 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형 어미이기 때문에 담고 온다라고 했을 때 니은다 같은 식의 표현 현재형 어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됐어? 자, 그랬을 때 화제의 인식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겨울나무를 봐요. 겨울나무를 보다가 겨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본 거야. 그래서 그래, 저 겨울나무도 혼자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겨울나무와 바람이 함께 있으니까 둘 다 외롭지 않아. 겨울나무 입장에서는 바람이 있고, 바람의 입장에서는 겨울나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이런 식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이 깨달음을 뭐예요? 보편적인 진술로 확대해. 보편적인 진술로 확대하면서 누구한테로 넘어가냐면, 이 시선이, 이제 초점이 나의 외부에 있다가, 여기 부분이겠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부 세계로 인식을 뭐 하는 거야? 전환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깨달음을 다른 대상에 확대 적용한 보편적 차원의 진술을 구성했다. 이 진술을 구성한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내부 세계로 전환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해요?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해. 삶이나 사랑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마저도 신의 은총이다, 신의 섭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대? 아,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됐어요. 표현상의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랬을 때 김남조의 시 중에서 모의고사에서 좀 자주 나오던 친구가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겨울바다랑 관련해서도 설명을 써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남조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여기 파란 색깔로 여기에다가 써놨어. 혹시 몰라가지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연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여기 있는 김남조에 대한 설명은 요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 작품이랑 관련이 조금 더 깊게 써져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 왜냐면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조금 옛날에 수능특강에 실린 적이 있어. 그랬을 때 시인의 생애 같은 것들이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어서 주로 짝꿍은 아마 겨울바다의 짝꿍으로 등장을 하겠지만 우리가 김남주가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작품도 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설일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거 엄청 쉬워요. 자, 누구를 위해서 썼대? 상한 영혼을 위해서 썼대. 얘들아, 영혼이 상했어요. 이거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치? 상황 자체가 안 좋아. 근데 상한 영혼이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지금 좀 상했어. 막 너무 막 고통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상한 영혼을 위해서 쓴 작품이다. 자, 이 작품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시이다. 타자는 상한 갈 때 부평초입 등이 그러하듯 얼핏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삶의 고난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면 그 고통과 서름을 이겨낼 수 있으며 암담한 현실에서도 연대할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전달하세요. 얘는 삶의 고난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뭐 하자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태도가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 서릴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삶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기는 했지. 그래서 서릴과 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가 묶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고난이나 시련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래서 다하다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상황 갈 때라도 이래요. 갈 때가 상했어요. 이거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갈 때,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영혼 다시 얘기하면 고난과 시련을 겪은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서는 한 계절을 넉넉하게 흔들릴 수 있대. 한 계절을 넉넉하게 흔들릴 수 있대. 봄 정도는 넉넉하게 흔들릴 수 있대요. 이런 식의 얘기야. 자, 한 계절 넉넉히라고 했을 때 넉넉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떨 때 넉넉히를 쓰냐면 여유 있을 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 넉넉히 흔들린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통의 의연한 여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또는 화자의 의연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시구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됐어. 상황 갈 때라도 한 계절은 넉넉히 흔들릴 수 있어. 요런 거죠. 자, 뿌리가 깊으면 뿌리가 깊대요. 뿌리를 땅에 잘 박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면이 강하다, 근본이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뿌리가 뭘까? 뿌리가 되어주는 애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의지야. 내가 살아내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 그냥 빽 이러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때 뿌리는 내면이 강인하다 또는 삶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밑동이 잘려도 밑동이 잘리는 건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지, 그치? 밑둥이 잘려도 근데 뭐가 돋을 수 있대? 새순,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싹, 이 친구가 돋을 수 있겠대요. 그 얘기는 야, 내면이 강하면 고통이나 시련이 있어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력 이런 것들이 돋아날 거야.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해?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청유형 어휘를 사용을 해요.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상한 영혼이여, 뭐뭐이여 뭐예요? 말을 건넸어요. 본호법이고 대화체예요. 충분히 흔들리면서 뭐에게로 가지? 고통에게로 가지. 자, 우리 대부분 어디론가 가고 싶대.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고 싶은 공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야, 우리 그냥 힘들 때에는 충분히 흔들리자. 충분히 흔들리면서 고통한테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을 그냥 수용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통을 받아들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부평초 잎은 뿌리가 하필이면 없어요. 뿌리가 없어. 너무 불쌍해, 그치? 부평초 잎은 그래서 상한 영혼과 유사한 그런 존재인 거야. 뿌리가 없어. 약간 좀 너무 열악한 상황이야.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친구니까. 그래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게 되면 얘가 뭘 필 수 있겠대. 꽃이 필 수 있겠대. 부평초 잎한테 뿌리가 없더라도 얘네한테도 희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대요.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져요. 이렇듯이 뭐하듯이 직유법 가자 고통이요. 살맛대고 가자 이래. 고통한테 자기랑 같이 가재요. 그러니까 얘는 고통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게다가 고통이랑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겠다가 아니라 뭐 하면서 가지? 살에 맞대면서 가지. 외롭기로 작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는다면 어딘들 못 가랴. 어딘들 못 가랴. 무슨 법? 서리법?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애가 문제랴. 지는 애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지는 애. 해가 져요. 힘겨운 시련, 고통 같은 부정적인 시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먹는다면, 우리가 고통을 수용하고 잘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한테 시련이나 고통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음성상징어, 뿌리 깊은 벌판의 서재.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든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대요. 됐어. 우리가 지금 시련이나 고난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감정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건 없대.
캄캄한 밤이어도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암담한 상황, 열악한 상황, 고난,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의 하늘 아래선 우리한테 우리랑 마주 잡을 손 하나가 오고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고통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한테 도움의 손길이 올 거래. 됐어.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한 영혼한테 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고통을 대면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회피만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회피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거잖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통이나 시련이 있는 상황한테 회피하지 말고, 그냥 우리 고통이나 시련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대면하자.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됐어?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대면하고 고통을 수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못 가는 데가 없어. 못 가는 데가 없어. 나한테 고난이나 시련을 주는 이런 식의 상황들은 나한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도 자연물에 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삶에 적용한 깨달음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 아까 전에 서릴에서도 인식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 작품과 서릴의 공통점 또 찾았다. 그치? 자, 자연물에 관한 생각. 상황 갈 때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려. 그치? 그러니까 우리 뭐 해요? 고통에 좌절하지 말고 그냥 고통과 삶아떼면서 목숨 걸고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자. 갈 때는 밑동이 잘려도 새순은 돋아요. 고평수 잎도 물만 고이면 꽃은 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밑둥이 잘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눈물과 비탄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직시하고 수용하다 보면은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올 거야. 이런 식의 깨달음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랬을 때 우리 이 작품은 이 앞부분에서는 그냥 고통에게로 가자였다가 그 두 번째 연에서는 고통한테 살맛대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뭐라고 해요? 뿌리 깊은 벌판으로 서자 이런 식으로 커지죠. 자, 그랬을 때 1년과 2년, 3년으로 오면서 시상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커진다. 내용상의 측면이 커질 수도 있고, 화자의 감정이 커질 수도 있고,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의미가 커질 수도 있어, 그치? 그랬을 때 점층이라고 하는 친구는 점점 크게라고 하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점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히 고통에게로 가자 했다가, 고통에게 살맛대고 가자.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수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다 보면은 뭐 할 수 있어? 캄캄한 밤이어도 우리를 도와줄 마주 잡을 손이 올 수 있어. 오고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표현상의 특징.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의미 강조. 성자를 호명해요. 불러요. 무슨 법이야? 도노법이야. 화자의 다짐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대구법 활용을 할 거고요. 청유문을 통해 곡성의 고통에 맞서는 삶에 대한 다짐. 약간 좀 의지적인 모습들 이런 거 볼 수가 있겠다.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적극적인 현실 대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효용. 효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문학 할 때 경제할 때도 나오거든요. 만족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주제가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감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로 작정하면 지는 애가 문제겠냐. 이런 삶의 자세는 고통과 시련에 시달리는 독자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줄 수 있다. 야, 우리 마음 먹으면 이 정도의 고통이나 이 정도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됐어요. 영원한 비탄은 어때요? 막 계속 슬퍼하고 막 우울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구절은 우리 슬픔은 영원한 게 아니야. 우리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미래를 낙관하게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을 나는 되게 좋아해요. 뭔가 지금 시즌도 그래 사실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6월 모의고사가 지나가가지고 이제 곧 진짜 수능까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님들의 상황 속에서 사실 모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야.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번아웃이 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번아웃이나 슬럼프를 나의 이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입시에 진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모의고사 보면 국어가 1, 2등급은 계속 나왔었거든? 야, 저 충격적이었어.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 때 있잖아. 국어가 갑자기 6등급이 나온 거야. 와, 진짜 속된 말로, 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치, 진짜 개심각한 거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진짜 보기 싫었거든? 9월 모의고사 시험지 자체를 그냥 찢어서 버리고 싶었어. 근데 그때 시험 끝나고 했던 게 뭐였는지 알아? 시험 끝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왜 이따구로 생각을 했을까? 내가 문제를 풀다가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적절한 것을 골라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한 3시간 넘게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래, 나는 실수가 진짜 많으니까 적절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놓은 게 막 그때 진짜 많았거든. 한 대여섯 개는 됐었던 것 같아. 진짜 심각하게 이상하게 풀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표시를 한번 해보자. 적절한 거는 옆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건 X 표시를 해놓자. 뭐 이런 식의 솔루션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직접 대면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한 결과 수능은 생각보다 잘 봤어요. 수능에서는 국어에서 2개 정도 틀렸거든. 2개 틀렸거든. 5점 정도 깎여갖고 95점인데 근데 사실 하나는 실수해서 틀렸고 하나는 그냥 몰라서 틀렸어. 뭐 이상한 거 뭐 물리랑 관련된 비문학 나와가지고 그냥 틀렸는데 95점이면은 1등급 나올 줄 알았다? 와, 근데 내가 수능을 봤을 때는 님들 수능이랑 진짜 달라. 엄청 달라. 연계율이 진짜 막 엄청 높아요. 비문학 지문 있잖아? 수능 특강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까지 똑같아. 뒤에만 달라지고 막 이래. 얼마나 물수능이었겠어. 그랬더니 등급 컷이 계속 올라가. 수능이 끝났는데. 1등급 컷이 97, 2등급 컷이 95였어요. 극혐이지, 그치? 근데도 후회는 없어. 왜냐면 내가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이제 하잖아. 여름방학부터 수능 때까지 진짜 수능 공부만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 사실 주변에서 야, 너 수능으로 대학 못 가. 너 최저 못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럴 때마다 응, 몰라. 뭐 할 때까지 해봐야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진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번 부딪혔던 경험, 그렇게 진짜 죽을 둥 살 둥 노력했던 경험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부딪혀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최저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최저 준비도 해야 되고, 실기 같은 거 보는 그런 학과를 지망하고 싶은 친구들은 실기 준비까지 해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한 노력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전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서든 빛을 발해, 어디에서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열심히 해본, 온 힘을 쏟아본 그 경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얘처럼. 이 작품처럼. 우리가, 야, 마음만 먹으면 뭔들 못하겠냐. 다 할 수 있어. 하다가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나한테 연락하면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함축적인 의미랑 관련 지어서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됐었대. 됐어요? 그랬을 때 요 내용이랑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흉터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다? 흉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긍정적인 시어야, 부정적인 시어야? 사실 우리는 흉터라고 하는 애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여기 흉터 생겼어.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랬을 때 아름다운 흉터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역설적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은 어린 시절 손에 생긴 흉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올바른 태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수필이래요. 수필이니까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교훈, 깨달음, 감동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글쓴이는 자신의 손의 흉터를 부끄럽게 여기던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 시절에 직장 선배의 말을 들으며 흉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대. 흉터를 부정적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다가 흉터에 대해서 자부심까지 가질 정도로 생각하게 됐구나.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기 마련이며 흉터는 그 극복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 삶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대. 자,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얘기가 겹쳐요? 누구나 시련은 있어. 이거지, 그치? 누구나 시련은 있어. 자, 그럼 가보자. 그랬을 때 주제는 시련과 고통을 성실히 극복해가는 삶의 가치래요. 그래서 가나다라고 하면서 시련에 대해서 우리 성실하게 극복해보자. 시련을 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로 주제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묶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나의 두 손등과 손가락들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대.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소풍을 가기 전날 오후 마음이 들뜨다 못해 토방 아래에 엎드려 있는 누러기 놈의 목을 졸라대다가 졸지에 숨이 막힌 녀석이 내 왼손을 덥석 물어서 덥석 음성 상징어 생긴 세 개의 이빨 자국 세트가 하나.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남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좀 가난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하러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그랬던 거야. 톱질 막 하고 막 이랬던 거야. 조급한 도둑 톱질 끝에 내 쪽으로 쓰러져 오는 나무 덩치를 피하려다가 마른 가지 끝에 손등을 찍혀 생긴 기다란 상처 자국이 둘.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방학이 되면 고향집으로 내려가 논바꿔지와 포나무를 하러 다니며 낫지를 실수할 때마다 왼쪽 검지와 장지 손가락 겉쪽에 하나씩 더해진 낫 상처 자국이 나중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흐트러진 실타래의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세 번째 흉터의 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손에 있는 세 종류의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이 설명에는 글쓴이의 과거 경험까지 녹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치? 그래서 열거법,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타래가 뭐지? 실타래? 실타래. 실타래 하니까 저기 뭐야 무슨 시장 같은 거에서 실타래처럼 이렇게 막 뭐 뭐라고 해야 돼? 캔디? 뭐라고 해야 돼? 막 몇 가닥 막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실타래는 실을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뭉쳐놓은 애. 실 뭉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상처 자국이 이리저리 엮이고 풀려서 막 이런 모양을 봤더니 마치 뭐 같다라는 뜻이야? 마치 실타래 같더라라고 하는 뜻이네요. 이 부분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문제에 출제되기도 할 것 같아. 알겠지? 이 친구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있었대. 언제? 중학교 진학으로 이제 광주로 오게 되면서 부끄러웠대. 도열지 아이들의 희고 깨끗한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낭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꼴세라니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손이 너무 남루하고 못생겼어. 누구랑 다르게? 다른 도예지 아이들의 손과 다르게. 이렇게 대조되어 보이다 보니까 내 손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세월이 흘러서 직장 일을 하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꼴이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갔대요.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냈구먼.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 줄 알지. 이래요. 누가? 직장의 한 나이 든 선배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야. 이 선배님이 알아준 거지. 내가 어려운 시절에 힘차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아준 거야, 그치? 자, 어떤 선배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 손등의 흉터를 보고 그의 소중스런 마음속 비밀을 건네주듯 뭐뭐 하듯 지급법 자신의 손을 내게 가만히 내밀어 보였을 때 이래.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건 줄 알지 이러고 자기 손을 내밀었는데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이래요. 선배도 글쓴이도 힘겨운 시절을 보냈어. 됐어. 어,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다라고 하는 걸 선배가 나한테 알려준 거야. 그렇다.
깨달음 언급이 될 거예요. 그 흉터 많은 손꼴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요.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낸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그 나이든 선배님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가며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기 마련이요.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매우 단단한 마디오 숨은 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누구나 상처는 있어요. 누구나 상처는 있어. 그리고 이 상처의 흔적은 우리한테 굉장히 단단한 마디이자 굉장히 중요한 숨은 답, 진정한 가치다라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것은 오히려 우리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참 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비춰보는 뭐로 삼는 게, 거울로 삼는 게 더 뜻이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건데, 이 되돌아볼 건데, 이 자신의 모습을, 아, 내가 막 이랬어. 이렇게 막, 약간 막 허세 부리듯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건 좀 돈을 준다라고 하는 맥락을 좀 안 맞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돌아보세요? 겸손하게 되돌아보지. 그리고 진짜 진정한 삶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이런 상처, 이런 흉터 같은 것들을 거울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런 생각 속에서도 때로 아쉽게 여겨지는 일은 요즘 사람들 가운데엔 작은 상처나 흉터 하나 지니지 않으려고 하면 물론 남의 아픈 상처 또한 거기 숨은 뜻이나 값을 한 몫도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흔해 빠진 현상이다. 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이 글쓴이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죠.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 하나도 가지지 않으려고 해. 아, 나는 그냥 행복한 길만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읽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처가 갖는 의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아무쪼록 자기 흉터엔 겸손한 긍지를, 남의 흉터엔 위로와 경의를, 그리고 흉터 많은 우리의 삶엔 사랑과 참가를 함께할 수 있기를 뭐 한다는 거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느낌표 때렸기 때문에 영탄법이고요. 문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좀 신경이 쓰이게끔 남아있을 수 있어. 여운 형성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의 마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경구에 의한 마무리 이럴 거거든. 경구란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세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을 뜻한대요. 인생에 대한 사색을 담아내는 수필이라는 갈래의 특성상 어느 부분에서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사용을 해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 자신의 흉터에는 겸손한 긍지를 당당함을 가지자. 남의 흉터에는 위로와 경의를 표해보자. 그리고 흉터 많은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참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결국에는 상처로 인해서 받은 흉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당당함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흉터에는 위로도 해주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한번 가져보자. 상처나 흉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또한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일면적인 의미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로 확대하고 있고 완전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미완결 문장으로 만들어서 인상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흉터에 대한 생각 변화 굉장히 좀 쉽죠? 그랬을 때 인식을 확장했대. 원래 결국에는 손의 상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뭐까지 넘어간 거야?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 넘어간 거야. 그랬을 때 이 작품에서도 인식의 확장이 있다, 없다? 있다. 됐어? 그러면 우리 이 갈래부값 10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가 인식의 확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상처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여기려고 하는 작가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